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어머니와 살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어떤 여자가 집에 찾아와 저희 아버지 딸이라면서 이복 동생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이미 떠나신 분을 욕되게 할 수는 없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5살 어린 여동생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성격도 무던했고 별 탈을 일으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동생은 온갖 멋을 내고 화장을 하는 건 기본이요. 귀걸이에 염색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타고나길 외모가 이쁘장하긴 했어도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해서 저희는 타이르고 얼러보고 나중엔 꾸지람도 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대학 입시는 생각대로 실패를 했고 제가 졸업하고 취직할 때만 해도 집에서 가끔 알바나 하는 백수로 지냈습니다. 전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성격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바도 얼추 잘 맞아서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제게 자주 이야기해서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큰 사고를 칠 거라면서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말이 씨가 된다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쨌든 피가 섞인 동생이었으니까요. 나쁜 소린 듣기 싫더라고요. 세월은 흘러 동생도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수더분한 남자를 데려와서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직업이나 학벌은 변변치 않았지만 성실하고 참한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은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진 순조로웠고 저나 저희 친정에서는 얘가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1년 후에 임신을 하고 딸을 낳더니 해가 바뀌면서 연년생으로 또 딸을 낳았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아파트 27평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고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부는 성실했고 근검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3년 후에 33평의 아파트를 넓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직 어린데 동생이 자꾸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굴은 예쁘고 날씬한 데다가 관리를 잘해서 아직은 30 초반으로 보이니 제가 회계 사무실 비서로 취업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맙다면서 열심히 다니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평생 처음으로 향수까지 선물해주면서 난리가 나서 웬일인가 싶었죠. 사무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의외로 싹싹하고 일도 잘하고 해서 직원들 평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얼마나 지났을까 점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기엔 과했어요. 제부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한마디 해줄까 했는데 지방 발령을 받아서 주말 부부가 되었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야근을 하질 않나. 뭔가 수상쩍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바꾸더라고요. 그 전에는 국산차 중형을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급여에 비해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 외제차 중에 1억을 호가하는 차를 샀더라고요.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니 친구가 타던 차를 중고로 샀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생이라도 더 간섭하는 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한 달여가 지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애들을 맡기고 출장을 갔는데 애가 아파서 전화를 했더니 꺼져 있더라면서 저에게 와달라는 겁니다. 야간에도 하는 수학과를 데려가니
폐렴이라면서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 기함을 했습니다.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엄마라는 애는 뭐라고 다니는지 기가 막혔죠. 전화기가 꺼져 있길래 10분 내로 전화 안 받으면 사무실에서 너 해고하라고 전화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와서 애 간호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부가 버는 돈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회계 사무실에서 출장을 갈 일이 1도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처음부터 수상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회계사무실 대표인 동창에게 만나자고 해서 물어보니 VIP 고객 중에 중소기업 대표가 한 사람 있는데 제 동생을 점 찍어놓고 아예 세컨드처럼 잘해준다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집도 얻어놓고 같이 살다시피 한다는 소문도 들었다면서 그 대표가 가장 큰 고객이라 함부로 하질 못하고 참 난감하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전 안 되겠다 싶어 사람을 써서 동생의 하루 일과와 동선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일반 직장인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면서 고급 주상복합 빌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보안도 철저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뒤를 밟아보니 68평 아파트에 살림을 꾸려놨더라고요. 그 대표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같이 즐길 여자가 필요했는지 동생에게 명품을 마음껏 고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 면세점에서 종류별로 어떤 가방은 깔별로 잔뜩 쇼핑을 해갔다는 겁니다. 제 입에서 미친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 말로는 평일에는 저녁에 오고 주말에는 낮에 와서 밤 늦게 간다는 겁니다. 명의는 동생 이름으로 해놓았다면서요. 아주 지랄을 떠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제부에게 다 폭로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는 겁니다. 자기는 본처 이혼시키고 그 회장하고 재혼을 하겠다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고 허언증의 망상증이었는데 이미 스스로 회장 사모님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죠. 마음 같아서는 정신병원에 확 쳐놓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조카애들의 눈에 밟혀서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전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실적은 올려야 하는데 동생의 신경이 쓰여서 제 일상이 망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묘안을 짜내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곰 같은 성격이고 직업도 연구원이라 딱히 그런 재주가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아이디어를 들어보니 동생이 회장에 대한 험담하는 것을 녹취해서 그걸 보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컨드라도 자기 돈으로 호의호식하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어떤 남자라도 분기탱천하고 열받아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말에 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동생이 그 주상복합 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끔 독서 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란 인물은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결제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지시했다는 것도 증거가 나왔죠. 심부름센터 직원이 동생의 핸드폰에 도청 앱을 설치해서 기록을 했고 나중에 회장의 정력에 대해 부실하다며 깔깔거리는 대화를 그대로 떠났고 또 곧 본처 이혼시키고 들어앉을 거라는 얘기도 다 모아서 USB 파일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앞일은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전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 회장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장문의 편지와 파일 사본을 넣어두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파는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모든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회장의 본처는 폭발해서 동생이 살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자신이 매수했고 회계 사무실에서도 해고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본처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기에 제 동생을 처절하게 버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제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혼을 통보했고요. 그리고 조카 2명을 시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동생은 집도 없고 벌이도 없고 가진 거라곤 명품 가방밖에 없기에 하나 둘씩 중고로 팔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5평 원룸을 월세로 얻어주었고 매일같이 중고 판매를 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부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반성하고 육체 노동이라도 하면 좋을 것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군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중에 선배의 소개로 예쁜 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외모도 이쁘장한 여친에게 푹 빠져서 반년을 사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던 단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 아직까지 살면서 지적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완벽주의에 가깝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만 보면 오빠, 옷이 왜 그래? 노숙자삘이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기분이 팍 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고 그럼 네가 코디 좀 해줘 했더니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골라주고 오빠, 내 옷도 봐도 돼? 그러더니 한 벌에 10만 원도 넘는 옷을 3벌이나 사는 겁니다. 저와는 서러운 성장 과정이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건 애교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외식이란 게 일절 없었기 때문에 뭘 먹어도 집에서 해먹었고 고작해야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여친하고 뭘 먹으러 가면 주문을 하는 게 꽤나 난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빠, 이런 거 안 먹어봤구나? 내가 주문할게. 이러면서 태연하게 고급 요리를 주문하는 걸 보면 제가 못난 탓인지 자괴감도 느껴지고 몹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이런저런 고급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여친의 친구들을 만나서 파스타집에 갔는데 제가 처음 먹는 거라 포크로 후루룩 말아서 먹었더니 촌스럽다면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포크로 감아서 숟가락으로 먹는 거라고 복도에서 가르쳐 주는데 전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먼저 나왔지만 내내 불쾌했습니다. 여친이 저를 사랑하는 건 맞는지 저 역시 의심이 갔고요. 제가 공기업 특채로 들어간 고연봉자가 아니었어도 만났을지 이래저래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며칠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전 제가 화난 것을 알았기에 절 배려해서 그런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여친은 제가 침울하게 자취하는 원룸에서 혼자 굴을 파고 있을 동안 저 원래 소개팅을 하고 다녔더군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귀어보니 촌스럽고 그닥 세련된 맛이 없다는 것에 다소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소개팅한 건 주선자의 친구가 제 동창이라서 알게 된 거라 여친은 제가 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전 여친에 대해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 그녀의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정색 세단 승용차가 문 앞에 서고 여친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리고 운전석에서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가 내려 여친을 안고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 사람을 힘으로 떼어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고요. 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친과 얘기는 해보고 싶어서 직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절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별거 아닌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처절하게 가슴 아팠어요. 제 의지와는 다른 상황으로 급변했지만 어쨌든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직장일에 더 매진했어요. 그리고 맞선을 보기로 하고 주말에 나갔죠. 솔직히 홧김에 나갔던 게 크긴 했어요. 그런데 맞선 상대로 나온 여자분이 의외로 참하고 멋졌어요. 조건도 좋았고요. 전 애프터를 해도 될까 걱정스러웠는데 흔쾌히 폰번호도 알려주시고 집에 돌아와 카톡을 보내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잡았죠. 직장도 전 여친에 비해 좋았고 성격도 겸손한 듯 보여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맞선 여와 만남을 시작한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예전 여친이 절 찾아왔어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남친은 어쩌고 절 만나러 왔냐고 했더니 차였다는 거예요.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남친이 양다리였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너도 그러지 않았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제가 만만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절 이용할 수가 있죠? 전 그래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맞선이와 만나기로 한 날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니까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진짜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겨우 참고 차를 몰아서 맞선녀를 만나고 왔죠. 그런데 밤에 또 제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절 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땐 이미 카페도 끝날 시간이었거든요. 전 옷을 갈아입고 씻고 나왔는데 그녀가 다 벗은 채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황급히 미쳤는데 저한테 더 엉기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없었는데 아침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느낌이 불길했는데 기억도 나지 않아서 일단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전 맞선녀와 잘 되어가고 있었고 결혼 날짜도 잡아서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 여친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가뿐하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저에게 태아가 있는 초음파 사진을 톡으로 보내온 겁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정말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전 여친을 만났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쳐들어온 날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그날부터 죽음과도 같은 나날을 맛봐야 했습니다. 병원을 같이 가달라고 제발 부탁이라며 문자와 톡을 수시로 보냈고 잘 해보자고 용서해달라고 끈질기게 들러붙었습니다. 저도 책임감은 느꼈지만 아이를 낳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닌데 도저히 맞선녀를 두고 전 여친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는데 너와 결혼은 절대 할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니 험악한 문자를 보내고 맞선녀와 결혼하게 그냥 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제가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 같아서 가족 중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살면서 누나에게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믿지 말라면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맞선녀와 결혼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불안했습니다. 맞선녀는 참하고 어찌 보면 보수적인 스타일이라 이 일이 알려지면 전 결혼은커녕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뒷일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맞선녀와 결혼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한 번도 신세진 적 없는 누나가 모든 험한 꼴을 볼까봐 전 걱정돼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써서 전 여친이 어느 산부인과에 다니는지 그리고 임신 몇 개월인지를 알아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어 임신이 된 것이 분명하면 지금쯤 임신 3개월 정도 해당하는 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 5개월이라는 겁니다. 임신이라는 게 사실인 것도 놀라웠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단 한 번, 그것도 추정이지만 이건 제가 뭔가 덫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었죠. 맞선녀와 함께 집을 고른 후에 아파트 계약을 하고 누나를 급히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전 기절할 만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여친은 저와 헤어진 후 새 남친을 만나 임신을 한 후에 같이 중절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갔는데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전 남친이 차버리자 임신을 했으니 매달려 보자고 저한테 덤벼든 것인데 임신 정기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절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의무 기록에서 딱 걸린 겁니다. 전 누나 덕에 전 여친을 떼어낼 수 있었고 그녀는 외곽 지역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의 계략대로 움직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맞선녀와 전 결혼을 해서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정말 고맙고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상사였던 신랑을 짝사랑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복받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저를 만나서 복을 받은 건 저의 신랑이 아닐까 해요. 저의 신랑에게는 엄친아 같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은 경찰대를 나와서 현재 경찰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좋다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형님네 본가가 작은 사업을 하는데 그게 꽤 수완이 괜찮은지 결혼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희 신랑은 적당히 대학교를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입사한 지 오래지 않아 아직 사원입니다. 집도 전셋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댁의 분위기는 어쩐지 시원치 않았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라 귀하다는 송이버섯과 소고기까지 사서 인사를 갔는데 시큰둥하셨고 제가 뒤돌아서 나올 때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소곤거리면서 주말에 소고기 먹게 살짝 건너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신랑이랑 그냥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을 결심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인데 어쩐지 문전박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걸 참고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주눅 들어있는 신랑의 꼴이 보기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 저는 보고 싶지 않았고,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문제로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첫 명절에 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명절 전날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내일 몇 시쯤 오세요? 나 내일 안 가는데? 아,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서, 나는 원래 제사 같은 거 안 해. 집에서도 안 하는 음식을 왜 해? 그래도 집안 제사인데. 아휴, 동서가 뭘 모른다 정말. 어머님은 가서 음식하는 것보다 용돈 찔러드리는 거 더 좋아해. 근데 통은 또 커서 많이 찔러줘야 좋아하더라고. 동서도 여윳돈 있으면 어머니께 용돈 좀 챙겨줘.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뭐 형편 안 되면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렸고, 형님은 명절 당일날 어머님께 웃으면서 고생 많으셨다며 봉투를 내밀고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에 밥만 먹고 본가로 갔습니다. 그 모습이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저희가 따로 돈을 챙겨드린 건 아니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친정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둘째야, 어디 가니? 이제 식사도 다 하신 것 같고 저희 집으로 가보려고요. 아우, 진짜 요즘 애들은 상식이 없다니까. 내가 가라고 했니? 니네 집 어차피 여기서 가깝잖아. 좀 더 이따가 가렴. 곧 인천이면 오신다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신랑이요? 신랑은 남자 어른들에게 둘러싸여서 남자가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자식을 낳으면 꼭 공부를 시켜서 아주버님처럼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 한다. 그런 비교 섞인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차라리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가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님들이 오실 동안에 비어있는 아주버님 방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앨범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살짝 보게 되었어요. 한참을 엎드려서 시댁 식구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맨 뒤쪽에 편지가 한 장 있더군요. 그 내용은 대략 아이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사장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요. 돈을 벌어야 다른 형제들을 건사할 수 있어 미안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있는 아이의 이름은 김혁수. 신랑의 이름도 아주버님의 이름도 아닌 그 이름을 보고 이 편지는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김혁수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으니 어릴 때 부모님이 종종 혁수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렴풋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신랑이 그 편지 속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덮어두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시댁에서 비교와 멸시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이야 본인 친아들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형님네 부부가 올 때마다 돈 자랑에 비교해 그리고 툭하면 이래서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형님네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형님네 집에 놀러를 갔다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습니다. 당신 집에 재산도 얼마 없으니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유언장이라도 미리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예전부터 유산은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나는 영 찝찝해. 본인 자식도 아닌 애한테 나눠주겠어? 쟤는 그냥 부모님 용돈 가져다주는 노 같은 거야. 그건 그래. 벌이도 얼마 안 되면서 월 100만 원씩 용돈을 어떻게 드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이 이 집에 붙어있는 게 싫어서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폭로를 하고 며칠을 신랑은 멍한 사람처럼 지냈고 울면서 그동안 본인이 차별을 겪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았는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 친모부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니 많이 허망해해서 경찰에 지문 등록을 해두고 2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신랑의 친모와 연락이 닿았고 친모는 한 걸음에 서울까지 왔어요. 친모는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 가정부 일을 하던 사장님의 죽음으로 제법 큰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게 되었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지금은 제법 먹고 살만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서울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친형제들도 신랑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지 한 걸음에 서울로 찾아왔고 저희는 한참을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각자 사업을 하고 있던 형제들과 친모의 도움으로 가게도 확장을 하고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신랑의 친모의 생일이라 형제들이 서울로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해서 카페에서 손님들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아는 척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동서 여기서 뭐해? 주말에 카페 알바라도 하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재수없게 생긴 형님네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도망간 줄 알았더니 꼬라지가 여전하구나. 저는 가게에서 언쟁을 높이고 싶지 않아서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제 곁으로 와서 쿡쿡 찌르면서 말하더라고요. 분수에 맞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살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주문을 하러 가셨고 저도 뒤돌아 가려는 찰나 그 여자가 제가 보는 앞에서 물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여기 좀 닦아. 제가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는 찰나 뒤에서 신랑의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알바, 여기 손님이 물을 쏟았대요. 좀 닦아줘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뒤에 와서 말했습니다. 재수, 여기서 뭐해? 내가 사장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리로 가자. 곧 엄마 오시겠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이 사장? 진짜 로또라도 됐나 보네. 진짜 너나 네 신랑이나 재수없어. 그 말을 듣고 멀리서 걸어오고 있던 신랑의 친모가 머리채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떼놓으려고 밀쳐버렸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친누나의 남편도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벼락 같은 소리에 멈칫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 저희들을 보고 있더군요.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장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이 심외부에게 당황하며 사장님이라고 말을 했고 잠시 누구인지 생각을 하더니 심외부도 곧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는 사업에 큰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외부님의 갑의 자리에 있는 거죠. 작게 투자 회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니었나 봐요. 짧은 인사 한 번으로 형님과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어요. 미안했었다고. 정작 본인들이 괴롭힌 건 신랑인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심애부님은 투자를 철회했고 그 영향으로 형님 부모님 댁가 회사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 일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주 다투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했다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살더니 결국 돈이 없으면 한순간에 틀어진 사이가 되어버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다시 만난 신랑의 친모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신랑도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에게 좋은 나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